자연을 그냥 관찰하면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이 자연의 숫자를 갖다 붙이는 과정을 제가 수량화라고, 이 온도계 고정점에 대해 동의를 하기까지는 150년을 쌓았습니다.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든다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측정이란 힘들다. 그러나 훌륭히 발달돼 왔다. 우선은 이 감각에 의존하면서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멋진 측정 기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추정하고 정제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준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보수하고 더 잘한다는 진보를 융합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학 지식이란 것이 계속 정밀해지죠. 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토대는 없지만 지식이 쌓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학 연구가 그렇게 완벽하게 정당화되지 못한 기초를 가지고도 진행된 거는 이 제1강에서 논의했던 쿤의 정상과학 개념하고도 통하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저번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점진적으로 축적하는 그 정상과학 이내의 진보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정상과학이라는 쿤의 개념은 그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그 틀 안에서 연구하는 과학 말이죠. 또 이 패러다임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로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과학적 업적, 또 두 번째 의미는 그 본을 따라서 하면서 형성되는 그 과학의 스타일.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쿤은 패러다임이란 단어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패러다임도 절대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지식을 늘려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쿤의 논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상과학이라는 게 무한정 유지되지 못하고 과학혁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이 쿤의 이론이었습니다. 이 포퍼 같은 사람들은 그 또 1강에 말씀드린 포퍼죠. 칼 포퍼, 그런 사람들은 정상과학은 이 순환 논리 같은 데 기반한 걸로서 그 독단적으로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결과밖에 못 난다고 그렇게 쿤을 비판했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쿤은 정반대로 이 정상과학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과학은 말하자면 자기의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운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과학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자기들의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도의 노력을 합니다. 그냥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와르르 크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모래성 같은 거 쌓아본 분은 잘 아시죠? 잘 쌓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과학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비유를 지금 한 건데요. 이게 바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사건들이고요. 우리가 대개 과학의 진보 역사를 볼 때 이 과학혁명이란 거를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사실로 봅니다. 이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가만히 있고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그 천동설을 믿었다가 반대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움직이는 천체 일부라는 지동설로 바뀌었던 거죠. 이 쿤 자신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한 책 한 권을 또 썼었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도 있고 57년에 썼고,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구조 나오기 5년 전에 이미 그 자세한 사례 연구를 했었던 거죠. 또 이제 생물학에서 본다면 그 다윈주의의 진화론이 나왔을 때
이 옛날에는 정말 다 창조론을 믿고 그런 식으로 이 지구의 역사와 그 생물의 변천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해석했었던 건데, 이 다윈이 들어오면서 그 자연 선택의 법칙으로 해서 이거는 아무런 그 창조주도 없고 아무런 디자인을 해준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자연 법칙에 의한 진화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다들 아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린 겁니다. 이런 것을 과학혁명이라고 대개들 한다. 또 이제 7강에서 자세히 얘기해야 할 화학혁명도 있습니다. 그거 화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뭐 과학혁명의 논의 그런 거에 익숙치 않은 분들한테 약간의 좀 직관적인 걸 심어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런 우리가 정말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훌륭한 과학적 이 진보를 이룬 사건들을 대개 과학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쿤이 얘기한 과학혁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정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려야죠.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전에 혁명이란 말을 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과학에 무슨 혁명이 있을까? 우리가 혁명이란 건 정치적 개념이죠. 이 혁명이란 개념을 과학에 적용하는 게 과연 적합한 것일까? 혁명은 뭐가 뒤집어 엎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훌륭한 과학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걸 뒤엎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치에서는 뒤엎어야 된다는 상황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옛날에는 정말 일리가 있었던 체제인데 이제 상황이 변했는데 그 상황에 적응을 못한 체제가 돼서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고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정권이 괜찮았는데 가면서 뭐 부패를 하거나 변질을 하거나 해서 갈아치워야 될 상황이 됐다든지.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는 혁명도 가끔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과학에서 뭐 과학이 그렇게 부패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과학의 상황이란 거는 그냥 자연을 공부하는 건데 그 자연 자체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새로운 과학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 과학에서 왜 도대체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고, 왜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생각도 없이 혁명이 일어났다고 좋아하는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건 어쨌든 이 쿤은 과학혁명을 정치혁명에 정말 의식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혁명기가 된 과학은 이 신구 패러다임의 경쟁과 투쟁 관계로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싸움을 조절해 주거나 이렇게 평가해 주는 중립적인 심판도 없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는 쿤이 그 싸움의 결판은 논증이나 검증을 해서 결판 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결판이 났냐? 첫째, 그건 또 설득의 문제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정치적으로 들리죠. 과학에서 무슨 설득을 합니까? 증명해야지. 근데 쿤은 과학혁명이 아까도 몇 개 예 들었던 유명한 과학혁명의 예를 역사적으로 검증하면서 느끼게 된 게, 이거는 증명이 아니라 설득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이 옛날 패러다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야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또 표현했는데요. 그건 쿤만 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그 유명했던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그 양자 개념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플랑크가 이 과학혁명이란 거는 장례식 하나하나 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했다고 하네요.
또 그러면 쿤의 과학혁명 이론을 조금 과대 해석한 사람들은 그럼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니냐, 과학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은데 쿤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쿤을 막 영웅시해 갖고 우리 쿤 선생이 보여준 것처럼 과학도 뭐 그냥 믿고 싶은 거 힘 있는 놈이 믿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쿤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를 너무 오해했다고 이제 슬퍼했는데요. 그러나 쿤 자신이 이 설득이란 말 했고요. 그러면은 이 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전향도 하고, 제가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오리 토끼 그림입니다. 그래서 쿤이 과학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쭉 이 오리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토끼네, 아니면 난 이제부터 토끼로 봐야겠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과학혁명 자체를 큰 이벤트로 보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개개인의 그 전향 계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을 새로 보게 됐다는 거죠. 이 그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오리를 보다가 토끼를 봤다고 했을 때 이 그림에 들어가는 모든 선의 모든 부분의 해석이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눈은 눈입니다. 눈은 항상 눈인데 이 토끼 귀였던 거는 오리 부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 토끼의 입이었던 거는 오리의 뒤통수가 되고, 모든 부분이 바뀌어 버리는데 그건 뭐냐면 이 과학혁명을 겪게 되면 이 자기의 세계관이란 것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정말 뭐 종교를 새로 믿게 된 사람은 모든 삶의 내용이 다르게 보일 거고, 그런 식으로 과학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얻게 되면 이 옛날에 알고 있던 것도 갑자기 다르게 보인다, 이제 그런 거죠. 혁명이 자꾸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갑자기 초점이 흩어집니다. 지구는 돈다는 거 알았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혁명은 이 고약한 아인슈타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과학에서도 내전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진보적인 것뿐 아니라 퇴보적인 게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혁명적인 진보라는 거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과학이나 사회나 볼 때 역설적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진보의 최고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혁명적으로 진보한다는 건. 근데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전 패러다임에서 이루어놓은 진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허물어질 수밖에 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학혁명을 하게 되면 그 전 패러다임에서 이루어놓았던 것이 많이 유실될 염려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 게 사실이라면 혁명이 진보적인 것뿐 아니라 퇴보적인 게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 결론을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혁명을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온갖 옳은 혁명을 했고 이 다음엔 끝. 우린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면 됩니다. 근데 과학사나 일반 역사를 두 가지 다 볼 때 혁명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 딱 한 번 혁명에서 인류가 또 과학이 영원히 그 토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혁명은 본 적이 없다, 그거죠. 쿤이 드는 예 또 있습니다. 우리가 천동설을 배격하고 지동설을 만들었죠. 그때 뭐 뉴턴이니 또 갈릴레오니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혁명은 지구는 돈다는 거 알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세세한 것만 밝혀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고약한 아인슈타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한 말이 당신들 절대적으로 뭐가 서 있고 뭐가 움직이는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도 그래야 좀 간단하다, 그거죠. 일이 그렇게 봐야 문제 풀기도 좋고, 태양이 절대적으로
있고 지구는 그 뒤를 돈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상대성 이론 외에 또 어떤 이론이 나와서 혁명적으로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쿤의 과학 이론에 따르면 과학혁명이 끝없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면 이 과학혁명의 구조가 다 요약이 된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쿤이 말하기를 과학이란 것이 정말 생기기 전에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패러다임이 없이 산만하게, 제가 저번 시간에 고대 그리스 얘기했듯이 다들 자기 파벌이 있고 동의된 패러다임 없이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과학 전 상태라고 봤죠, 쿤은. 그러다가 과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한 가지 패러다임이 정립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립 후에 정상과학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상과학을 하다 보면 이 영어로는 아노멀리라고 했는데 이 우리 학술 용어 번역은 변칙 사례라고 돼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을 따라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패러다임에서 예상한 것과 달리 다른 일들이 뛰쳐나온다 그거죠. 그걸 이제 변칙 사례라고 하고, 그런 변칙 사례들을 퍼즐로 삼아서 열심히 풀면서 정상과학을 하는데, 그 변칙 사례들이 너무 많이 모인다거나 또 너무 중요한 것이라거나 또 너무 오래 퍼즐이 풀리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과학자들이 위기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 위기는 쿤이 정확히 정의한 용어입니다. 그냥 위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게 되면 과학자들이 이제 갑자기 초점이 흩어집니다. 옛날에는 이 패러다임을 다 받아들여서 다 그 방향으로 연구를 잘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문제가 안 풀리니까 뭐 이상한 생각도 해보고 막 철학적인 얘기도 갑자기 하기 시작하고요. 또 막 사람들이 그냥 디프레스 돼가지고 막 살 의욕도 없어지고 뭐 그렇단 얘기도 하고, 아무튼 좀 이상한 행태를 과학자들이 하기 시작하고 정상과학이라는 게 붕괴됩니다. 위기를 맞게 되면. 근데 이 위기에서 그 정상과학이 다시 소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내서 그 퍼즐을 푼다면. 그러나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위기 해결 조짐이 보이게 되면 추종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위기를 풀고 좀 새로운 과학을 하자. 그 순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데, 그 옛날 패러다임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경쟁과 투쟁 관계가 시작되고, 우리가 정치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항상 내전을 하죠. 그런데 과학에서도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패러다임이 그 내전에서 이겼을 경우 과학혁명이 종료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또 다른 전통의 정상과학이 시작되죠. 그 정상과학은 또 변칙 사례들을 맞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위기를 맞게 되고, 계속 끝없이 정상과학 혁명, 정상과학 혁명, 그런 과정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재밌습니다. 사실 우리말에서 이제 혁명이란 거 한문으로 해서 나온 건데, 거기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영어로 혁명이 뭔지 아시죠?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또 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는 거랑 혁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그 어원이 통하는 거거든요. 이 혁명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어원을 찾아보면 돌고 또 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간단히 요약한 거고요. 쿤이 말하는 과학혁명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외국 가면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냐. 영국 같은 데 가면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유럽의 천문학 기록에 보면은 전혀 없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하늘에서 자꾸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로 쿤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인데요.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서 주장하는 거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공약 불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참 어렵게 들리는 용어인데 이제 영어로 incommensurability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난해한 용어고요. 어떻게 보건 난해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그 두 개는 이제 서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걸 넘어서서 이 서로 말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통한다고 제가 그냥 좀 느슨하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 판단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뉴턴 얘기입니다. 너무 뉴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다들 아시는 과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참 예로 간편하죠. 뉴턴이 처음에 이제 중력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했고요. 그걸 또 정확히 이 미분 방정식을 써서 자기가 미적분을 아주 발명해냈죠. 수학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히 풀고 멋있다 그겁니다. 그걸 또 이 관측 사실하고 맞춰서 정확히 맞고. 근데 그러면 다들 그냥 그 뉴턴 스타일로 과학을 할 것 같은데 안 했단 말이에요. 반대파들이 많았는데 그 반대파 중에 큰 세력이 그 데카르트를 추종하는 파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제 그때 이미 죽었고 데카르트 학파는 뉴턴 당신은 뭐 공식만 썼지 아무것도 중요한 건 설명 못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있어서 뭐 지구랑 달이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서로 아니 지구랑 달이 얼마나 먼데 중간에 연결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공인데 그걸 어떻게 끈다는 겁니까? 그거 무슨 마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데카르트 학파가 봤을 때 뉴턴은 정말 그 마술적인 중세 학문으로 되돌아갔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예를 더 이제 짤막한 걸로 들어드리자면 화학입니다. 19세기 초에 이제 나온 전기화학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물 분자가 수소랑 산소 원자가 붙어서 된 거라고 하죠. 근데 그게 왜 붙어요? 뭐가 수소가 산소가 사랑스러워서 붙어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영국의 뭐 데이비라든지 그 스웨덴의 베르젤리우스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는 전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고 산소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 그 힘에 의해서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을 더 19세기 초에 많이 발전시켜 가지고 왜 이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는가 그런 이론이 발달했는데 19세기 후반에 나온 그 유기화학자들은 그걸 아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19세기 후반에 유기화학자들이 이제 가장 알고 싶었던 건 분자 구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복잡한 분자들을 다루죠. 유기화학에서는 유기화학에서 가장 간단하다는 것이 이제 뭐 메탄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뭐 탄소 하나, 수소 4개 붙은 거고 그건 또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벤젠 있죠. 그 케큘레가 뭐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꿈을 꾸고 나서 이 육각형의 구조를 생각해냈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 육각형의 구조라는 건 탄소 원자 6개가 붙어서 링을 형성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점마다 수소 원자가 붙어 있는데 탄소 원자가 왜 서로 붙습니까? 그게 전기화학 갖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종류가 다른 원자여야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라서 붙는데 탄소 원자는 다 양이면 다 양이고 다 음이면 다 음이지 그렇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유기 분자라는 거는 또 탄소를 엄청난 수로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유기화학한 사람들은 그 화학 결합의 설명이란 걸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우리는 구조를 밝히겠다. 왜 이런 구조가 생긴지는 묻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뉴턴이 왜 지구가 태양을 끌어들이는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묻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 그러나 계속 전기화학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조만 얘기하는 걸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화학에서 결국은 그 전기화학의 후손들이 만든 것이 물리화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리화학하고 유기화학 잘 통하지가 않죠. 융합하기도 힘들고. 또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공약 불가능성의 제1차원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뭐가 어느 패러다임이 더 우수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린다. 이것도 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또 비유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가 외국에 가면 싫습니다. 한국 사람들 외국 가면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냐.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한다는 것이. 영국 같은 데 가면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식당에 가죠. 굉장히 늦게 가져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가져오면 화냅니다. 나 빨리 먹고 나가라는 얘기냐. 그렇게 해석이 다르고 중요한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난 우리나라가 제일이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기준을 갖고 잘 만들어서 살고 저 나라는 또 자기네 기준으로 잘 만들어서 살고, 근데 과학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들 했었는데 쿠운이 나와서 이런 사례를 많이 과학사에서 대주면서 다들 이제 약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공약 불가능성의 두 번째는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 개념과 용어의 의미 자체가 바뀐다는 건데요. 쿠운이 얘기했던 유명한 예는 행성입니다. 천문학의 행성, planet. 그거를 이제 그 천동설 시대에는 지구 주위를 도는 모든 천체들을 행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행성, 달도 행성, 우리가 말하는 행성도 행성. 근데 지동설이 들어오고 나서 그 행성이랑 말은 똑같이 썼는데요. 똑같이 쓰면서 의미는 바꿨습니다. 의미는 바꿔서 지구 또 행성,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다 행성이고, 그렇죠? 또 달은 아니에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에 위성이고. 그러나 행성의 의미는 이상하게 바뀌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동설에서 행성이라는 게 어떻다는 그런 문장을 아주 쉽게 번역할 수가 없는 거죠. 천동설에서는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개념의 의미가 바뀌게 되면 이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서 주장하는 거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간단하게 번역할 수도 없고. 우리 이제 다 외국어를 적어도 하나 둘은 배워보셨을 테니까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말로는 정확히 표현되는 게 있는데 그걸 번역하려면 참 힘듭니다. 정확히. 또 이제 외국어를 아주 좀 잘하게 되면 그 역의 현상도 되죠. 그래서 이제 과학의 패러다임 사이에도 그런 잘 정확히 번역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게 또 이 공약 불가능성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더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쿠운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인데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관측된 현상 자체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잠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관측의 이론 적재성이죠. 요지는 뭐냐면, 물론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론이 많이 바뀌죠. 근데 그 이론이 바뀌면 그 이론의 영향을 받는 관측도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이제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또 코페르니쿠스 얘기인데요. 그 코페르니쿠스 혁명 일기 전에 유럽의 천문학 관측 기록을 보면 신성이 없답니다.
신성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신성이라는 거는 아주 멀어서 보이지 않는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엄청난 폭발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우리 눈에 아니면 망원경에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별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 노바라고 하죠, 영어로. 그게 이제 규모가 큰 거는 초신성, 슈퍼노바. 근데 유럽의 천문학 기록에 보면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코페르니쿠스 전에. 근데 중국의 기록에 보면 쫙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유럽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체계에서 이 달 위부, 달부터 그 위로 천상에 있는 것들은 다 완벽하고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의 이 원형의 운동이나 하죠. 변하는 게 없고 뭐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신성이나 초신성이 생겼을 때 봤을 텐데 왜 봤다는 얘기가 없을까? 이거는 달 밑에 있는 기상현상으로 처리해버리고 천문 기록에 넣질 않았던 겁니다. 그 반면 중국에서는 뭐 그런 개념이 없고, 중국에서는 하늘에서 자꾸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흉조니 길조니 해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새로운 별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는 새로운 별만 나오면 그걸 길을 쓰고 기록을 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관측 사실 자체가, 물론 이게 이 자연 자체가 다르다는 건 아니죠. 우리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해서. 근데 쿤이 말한 거는 진짜 그 자연 그 자체라는 건 인간이 아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간이 아는 거는 그 자연을 우리가 관측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내용은 바뀐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또 한 가지 예를 짤막하게 들겠습니다. 갈릴레오는 진자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똑딱 똑딱 그냥 놔두면 무한히 움직이는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진자를 잘 만들어도 쓰죠. 근데 갈릴레오는 그거를 그냥 놔두면 무한히 갈 텐데 뭐 좀 이 마찰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쓰는 것인데, 진짜 그 진자의 모양은 계속 가는 것이다. 근데 쿤이 말하기를,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진자를 봤을 때는 뭐였을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 그겁니다.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의하면 무거운 물건은 무조건 아래로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간다고 했죠. 근데 이 진자라는 거는 줄이 묶여있기 때문에 맘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고 싶은데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다가 갈 수 있는 만큼 가장 낮은 점에 가서 할 수 없이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봤을 때는 쓰는 것이 주 내용이고, 근데 좀 지저분하게 썼다 그거고, 갈릴레오가 똑같은 현상을 봤을 때 그냥 놔두면 이게 영원히 똑딱똑딱 하는 건데 다른 또 지저분한 요인 때문에 할 수 없이 섰다. 그러니까 정말 같은 현상을 보는데 전혀 다른 관측을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관측은 이 물건이 이 높이에 있다가 이 높이로 왔다. 그게 주 내용이고, 갈릴레오가 여기서 하는 관측은 이 주기가 몇 초냐 그겁니다. 그래서 관측된 현상 자체가 바뀐다고 얘기한 거죠, 쿤이. 그걸 좀 과장해서 과학혁명 구조에 보면,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과학자들은 아주 딴 세상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비슷한 어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세상이 바뀐다고 쿤이 보진 않았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은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세상이라는 거는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걸러 나온 거지 직접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또 제가 인용구를
몇 개 뽑았는데요. 쿤이 경쟁하는 패러다임 간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 이 좀 보수적인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보고 화가 날 만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자극했습니다. 쿤의 과학혁명 얘기를 듣고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주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급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과학적 진리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쿤이 경쟁하는 패러다임 간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째, 쿤이 말하기를 패러다임의 선택이란 절대 논리와 실험만 가지고 그렇게 딱 부러지게 결정할 수 없다. 근데 과학에서 논리하고 실험을 동원해서 결정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뭘 갖고 결정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패러다임 간의 경쟁은 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동의하는 것 이상의 기준이란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진리 같은 거 들먹이지 말라는 얘기죠. 또 마지막으로 쿤이 얘기하기를 죽을 때까지 새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것도 과학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아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약 불가능성 때문에 과학의 이 객관성이나 중립성이나 진실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고 이제 많은 이 우려들을 했고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강 때 그 쿤의 정상과학 개념 때문에 포퍼랑 많이 다퉜다고 했는데 이 과학혁명 가지고 싸운 거에 비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인데요. 쿤의 과학혁명 얘기를 듣고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해하는 많은 이유 중에 제가 5가지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이 과학의 지식이 축적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쿤식으로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말짱도루묵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과학은 진리에도 접근할 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뭐냐면 쿤이 말하기에 제일 중요한 과학 지식의 내용은 뚜렷한 방향이 없이 발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 진리라는 게 저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과학이 발달 못해서 여기쯤 있는데 점점 다가가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다가가는 게 보입니다. 쿤이 얘기하기에 그런 방향성이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 천문학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천동설 시절에 얘기한 우주는 구형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그 행성을 제외한 별들이 이렇게 한 구형의 천장에 붙어 있었고 그것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근데 이제 그 밖에 뭐가 있냐는 거는 잘 얘기 안 하려고 했죠. 그거는 이제 신한테 맡길 일이고. 그런 우주론을 갖고 있다가 갈릴레오니 뉴턴이 나오면서 우리 우주에 한계는 없다 그랬죠. 무한히 뻗쳐 있고 어떤 중심도 없고, 물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행성들은 돌고 있지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태양은 거기 있을 뿐이지. 또 다른 태양이 있고 다른 태양계가 있고 무한히 뻗쳐나가는 우주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이 나오고 또 다른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주가 다시 닫혔다는 거예요. 4차원적 시공의 구조인데 닫혔습니다. 그래갖고 빅뱅이 일어나서 처음에 조그맣다가 그게 많이 지금 퍼지고 있고 쿤이 말하는 거는 지금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들 보면 이 우주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약간 좀 주제 넘은 얘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고 있을지는 혹시 몰라도 우리가 그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오리무중인 겁니다. 세 번째, 이 경험적 지식의 객관성이란 거를 또 쿤이 위협해주고 있죠. 아니, 쿤이 위협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이론 적재성을 정말로 심각하게 얘기해 준 게 쿤이고요. 또 이 과학에서 이 통일된 판단 기준도 유지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큰 문제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성적이냐 그거죠. 과학혁명을 하면 뭐 서로 설득을 하고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공동체에서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이성적인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쿤이 내린 결론은 이 우리가 얼마나 광범위한 문제를 정확하게 양자역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 보라 그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그런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그렇게 진보를 하는데, 그러나 그뿐이다.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 가지고 진리에 더 다가섰다든지 그런 식의 진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적 진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쿤은 그러고 만족했습니다. 과학은 그래도 진보하고 혁명도 일어나지만 혁명을 통해서도 진보한다. 근데 많은 다른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그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실제론적인 거 원하고 좀 더 진리에도 가까이 가보고 싶고, 우리가 과학이 정말 옳은 이론을 준다고 생각하고 관측한 건 정말 있는 사실이라고 하고 싶고, 그러면 이 쿤의 결론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전이. 첫째는 계속 이제 과학 방법론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쿤이 알아채리지 못했던 정말 보편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써 이제 이 쿤이 제시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혁명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유지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지되는 부분을 보면 과학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작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이제 정말 해야 할 혁명은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떠들지 말라. 그렇게 주장하는 법도 있는데, 그게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 직관적으로 과학자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다 몰라서 그렇게 허튼 수작도 하고 그걸 다 믿기도 했다가 막 뒤집히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이야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하겠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일리가 있는 작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12강에 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예고편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쿤의 결론들이 무서운 것 같지만 과학에서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무서운 게 없어진다는 제 주장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고, 근데 이제 지금 급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과학적 진리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이 강연 시리즈를 처음 계획할 때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12강을 해볼 수 없을까 했는데 안 되겠다고 포기했고, 다음 시간에 이 진리에 관한 논의를 과학 철학에서 항상 하는 실제론 논쟁, 거기에 연관시켜 가지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